야외에서 지금 특별히 촬영을 하러 왔어요. 군산입니다. 전북 군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을 검거했던 그 황상만 반장. 황상만 반장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복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 지난주 몇 주 전에 약촌오거리 사건 저희가 다루었었죠. 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한 우리 황상만 반장님,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 저한테는 사적으로는 우리 선배님, 또 수사파트 형사파트에서는 우리 선배님 뵈려고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서 꼭두새벽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출발해서 왔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밀리는 바람에 좀 더디게 와서 허겁지겁 지금 땀 흘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황상만 반장님,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그냥 선배님 할게요. 그게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자기소개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황상만입니다. 저를 과분하게 소개를 하시는데, 평범한, 누구든 다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한 사람이었어요.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신데요? 우리 선배님, 퇴직은, 군산서에서 하셨죠? 예, 군산서에서 했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014년도 6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21년이니까 한 7년 예, 7년 됐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 선배님, 지금 여기 우리 촬영하는 이 사무실이 우리 선배님 행정사 사무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예, 6년 됐어요. 예, 약촌오거리 사건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그때. 그럼 선배님 이거 원래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좀 쉬고 싶었죠. 그렇죠. 지치시고 좀 쉬고 싶으셨죠. 예, 그래서 이게 쉴 겸 해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현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되네요. 왜 그래요? 아니, 대부분 이제 행정사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수천 가지 된다고 해도 과연. 고소장 이런 것도 있고, 예, 원래 이제 그 행정적인 그 사무에 관련해서만 해야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민사, 형사, 가사 다 오죠? 다 오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사건이나 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길을 안내를 해줘야 돼. 그렇죠. 변호사 직무는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가야 될 사건 같으면 보내주는 해가지고 이건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거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법무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법무사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자기 혼자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은 돈 들이지 말라고. 그런 것은 이제 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오는 손님들은 빽 있고 돈 많은 분은 안 와요. 그렇죠. 이 변호사 또는 다른 데 가서 상담받기가 어렵고,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상담시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하는 일에 비해서 이 수입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나까지 배척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4시간, 5시간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다 들어주셔야 돼. 다 들어줘야 돼요. 내가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러냐. 서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노인 양반들 같은 경우들은 자기 얘기만 하죠. 예,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어떤 그 팩트가 네, 분명하지 않으니까 변호사한테 가면은 가시라고. 예, 못 오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변호사님들이 시간당 못 또 오죠. 얼마씩 받고 그러죠. 상담료 받잖아요. 예. 변호사. 그럼 뭐 행정사 사무소 이제 선배님 저도 이제 행정사 사무소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저도 조만간 아마 이거 차릴지도 몰라요. 저쪽 서울 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냥 간단한 어떤 뭐 민원서류나 작성해주고 이런 정도로 알았어요. 네. 그런데 막상 딱 이걸 오픈하고 나니까 오는 그 손님들 즉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다못해 내용 증명을 하나 쓰더라도 예. 그 내용 그 사건에 대한 결론까지 얻어가려고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 한 3, 4개월 동안은 잠을 못 자요. 이게 분명히 내가 뭐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로 했던 것은 나는 특히 외근 행사만 했기 때문에, 형법적인, 형사적인 문제는 그래도 알아요. 네. 그런데 민사관계, 또 가사관계나 행정 같은 것은 생소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것은 내가 모르니까 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내 그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끊기죠. 그렇죠. 절대 안 하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신 손님은 뭔가 얻어갖고 나가게끔 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현직에 계실 때도 후배로서 약촌 사건 보면서 약촌 오거리 사건 보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정말 그 경찰 요즘에 맨날 잘못하는 거 하루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반대로 얘기하지. 그런 놈들이 있지만 우리 저 약촌 오거리 우리 황상만 선배처럼 진범 잡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똔똔이다. 잘못한 놈과 잘하는 사람 똔똔. 그리고 경찰은 현상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은 우리 저 선배님 뭐 딱딱하게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 해 주십시오. 뭐 진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우리 선배님 뵙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별 얘기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가감 없이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 그 전에 우리 선배님 우리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사건 의뢰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내가 솔직히 말씀하셔요. 솔직히 해서 유튜브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든지 간에 안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작정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사건 의뢰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내 휴대폰도 지금 이게 공짜폰이에요. 공짜폰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제한되는 게 많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 8시 이후예요. 아이고. 저녁. 일이 많으시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시간 다 빼먹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사다 고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격상 대강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서류 만들러 와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기다려요, 만들어야 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갔다가 내가 연락을 못 오시라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또 의뢰 오신 분 마음에 들게끔 해야 내가 그 서류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굉장히 많이 해서 돈도 좀 벌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은 없어요. 이 선배님 이렇게 강박 때문에 돈 벌기 틀렸어. 내가 없어요. 딱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 하나 물으면 안 놓고 그냥 이거 그냥 잠 안 오고 자다 일어나서 또 메모하고 이런 스타일이죠. 자다가 일어나서 메모하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면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이제 안 식구가 신경질 낼 때가 많아요. 맞아요. 잠이 깨니까. 근데 많이 혼나요. 항상 내 침대 그 옆에는 메모지 있어요. 네. 있는데 잘 때 생각했던 거 자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적어야 돼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거나 운전 중이거나 누구 만나서 술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도 한 사건에 이렇게 딱 꽂히면 계속 그것이
뱅뱅뱅뱅 예, 돌죠.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죠. 내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나하고 같이 근무한 우리 후배 직원들도 지금은 다들 이제 뭐 주위 그 나이에 있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예요. 사건을 딱 잡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밥 먹거나 잠자거나 쉬는 것을 그냥 그 때마트서는 용납을 못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배고파 죽겠다. 맞아요. 뭐 좀 먹고 오자. 먹고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맞아요. 예, 좀 예. 잠 좀 자고 합시다. 예. 예. 지금도 만나면 각 후배들이 미안하지. 예, 정기적으로 나와 만나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후배들이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때 정말 정말 지나치니까 얘기지 뭐 쌍욕도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뒤에서 봐야. 예. 맞아. 아유, 뭐 대한민국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속된 그런다고. 말로 이제 이런 말 하면 예, 아유, 우리 반장 새끼 말이야. 이런 아, 거. 맞아요. 뒤에서. 예. 예. 근데 나는 지네들 없을 때 지네들 욕 더 오지. 뭐 저런 것도 형사라고. 야, 너 그렇게 갖고 형사 해먹겠냐? 월급 도둑 그리고 지금 조사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네 형제가 아니라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너 잠이 오고 밥이 들어가냐?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후배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잖아요. 일단 검찰로 보내잖아요. 한 번도 검찰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없었어요. 그 사법경찰관 뭐 교양 지침해갖고 그 아주 또 계속 그거 내려보내잖아요. 백서를 발간하잖아요. 예, 맞아요. 잘못된 거. 예. 근데 그것에 실릴 정도 되면 그만둬야죠. 아, 거기 근데, 이름 올라오면 기분 더럽죠. 예, 들은 게 아니라 그만둬야 돼. 근데 예. 예. 아,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선배님이 하신 말씀 잠깐 부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은 경찰이 1차 수사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수사의 모든 책임자는 검사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서류를 검찰로 보내는 걸 송치라고 그래요. 그 서류 일체를 다 보내면 검사가 읽어보고 뭐 법령이 뭐가 적용을 잘못했네, 수사 과정에서 뭘 잘못했네, 이거 트집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리스트 목록 작성해갖고 사법경찰관 특별 교양 자료라고 하는 책자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내가 취급했던 사건 중에 내가 뭐 잘못하고 지적돼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받는 날은 자존심 상해서 잠 못 자는 형사들도 많지요. 이제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선배님이나 저나 검찰하고 관계를 이어오면서 굴욕의 세월을 살았어요, 사실은. 예. 저는 근데요,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 해가지고, 수사 주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검사한테 이제 그 부여를 이제 법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어떤 수사의 목적이 뭐예요? 실체적 진실의 발견. 진실 규명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검사보다 형사가 많이 해야죠. 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람을 느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있을 때 저는 검사님들하고도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공직자가 되려면 위에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는 놈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왜 그러냐. 자, 몇 가지 했냐면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해요. 하나는 아부 안 하는 놈. 아부 안 하고. 아부를 안 하는 놈. 하나는 갖다 안 바치는 놈. 안 주는 놈. 그 다음에는 시킨 대로 일하는 놈. 자, 편하게 사네, 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무조건 싸가지 없는 놈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그래서, 여담 같지만, 이 말에는 뼈가 있죠. 뼈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옛날에 이 모든 공직 생활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그 박정희 말년 시절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이전이 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혼란기 때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갖지 않으면 죽도밥도 안 되게 생겼다는 그래서 첫째는 내가 떳떳하려면 부조리를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다고 해서 뭐 전혀 뭐 누구 딱 10원도 안 틀리게 월급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요, 황희정성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경찰이 옛날에 굉장히 박봉이었잖아요. 지금 진짜 그 나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월급을 46,000원인가 주더라고요. 쌀 한 가마에 18,000원인가. 한 가마, 한 두 가마 정도 월급 줬던 것 같아. 한 가마에 18,000원. 얼마 받으셨다고요? 46,000원. 나는 초봉 봉급이 지금 내 기억이 나는 게 10만 원 돈이었거든. 뭐 그때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딱 쌀 두 가마 값이었어요. 예. 쌀 두 가마 팔고 부식비 조금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선배님이나 저나 솔직히 볼펜 하나 국가에서 나온 거 있어요? 다 우리 돈 주고 샀었지. 수첩 하나? 그죠. 예? 수갑도 심지어는 내 돈 주고 샀었는데. 근데 그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선배님 저 방송 보니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뭐 뉴키드 온 더 블럭, 뉴키즈 온 더 블럭인가 거기 나오셨었고, 또 아까 아이컨택, 그 채널 A인가 그렇죠? 아이컨택 거기도 나오셨고, 방송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훨씬 세요. 우리는 구독자가 40만이에요, 전국에. 그리고 사건에 관심이 많은 매니아들이고 또 후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는 후배들이 어떤 수사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수사부서에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후배들. 그러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거 사건을 해 유튜브 사건을 해는 선배님이 보면서 야 그거는 좀 이런 부분은 이렇더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 짱이죠. 지금 후배님들이 더 샤프하고 더 멋있어요. 잘해요. 이 선배들이 감히 한 수 가르쳐 준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선배님, 수사기법은 당연히 밑에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죠. 나날이 발전하고, 그건 낫죠. 그러나, 형사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형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검거 의지예요. 그러죠. 의지는 50%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 우리 젊은 후배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장 나가가지고 CCTV 없으면 반은 포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맨바닥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가지려고 끌어오려고 악을 썼던 의지가 있잖아요. 그 점은 내가 좀 공감을 하고, 그 점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근무할 때는 그 승용차를 소지하면 감찰. 당연하죠. 그때는. 이 음식이 뭔 돈으로 승용차 사서 다니지? 네가 어떻게 차를 끌어. 그러기 때문에 형사생활 하다 보면 잠복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발로 안 뛰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어디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어느 때로 이틀, 3일 막 계속 너무 처마 밑에서 이렇게 맞아요. 잠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올란가, 소변 보러 가는 시간에 올란가, 겁이 나갖고, 걔들은 막, 그 자리도 못 두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생각에는 한번, 거기를 고척동이라고 기억하는데, 고척동에 그 신정동하고의 지금은 이제 개발이 다 됐지만, 옛날에는 딱 파자촌 같이 청계천 개발할 때, 복개공사할 때 다 쫓겨난 사람이 거의 신정동 말랭이로 왔어요. 자, 거기가 벌집 동네 같이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피의자를, 하나 범인을 잡으려고 잠복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에요. 얼마나 추워. 지금 같으면 전부 잠복을 차 안에서 하는데, 맞아. 옛날에는 지원해준 게 없어요. 차가 어디가 있어. 당 하나 주는 거 없어요. 장갑 한 컬 주는 거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커먼 바깥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벌벌 떨면서 처음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왔더라고요. 파출소에. 신고한 거죠, 뭐. 어떤 이상한 놈이 우리 집에 맞아요. 도둑놈인 거예요, 딱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집에 계속 쳐다보고 있고 네. 어떤 놈 우리 집인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잡혀갈 뻔했어요. 네? 그게 그것은 어떤 신념과 집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막 제가 얼굴이 지금 이렇게 좀 붉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뭐 붉은 게 아니고 이 그때 한 6, 7년 됐나 지금 뭐 감옥을 가면 그러는데 겨울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납치를 당한 게 있었어요. 등굣길에. 그래가지고 출근하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을 줄 알고 그냥 나는 또 가죽 잠바에다 뭐 좀 내고 또 뭐 좀 출근했는데 책상에 앉기도 전에 비상 걸려가지고 납치는 큰 사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거 전주로 광주로 결국에는 잡았어요. 광주에서 두 명을 잡았는데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그 해가 넘어갈 때까지 밤 그때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 안 잡아주도 못 오고 그 추운데 밖에서 이제 그 범인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피해자 부모한테. 납치니까. 네, 그리고 그 돈 뿌다리를 엄마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는 그거 이제 같이 주변에서 돈 같이 받을 때 행동하는 납치려고요? 이게 비노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때 내가 얼굴에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심각한 피부병이 걸려서 이 막 이렇게 막 부스럼 같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지금도 내가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다녀요. 한 번 동상에 걸리면 그런 현상이. 왜냐하면 이게 계속 벗어지니까 피부가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뭐 성형하고 싶어서 못 온대요. 왜 그러냐면 선배님 성형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성형외과 한번 가봤더니 뭐하러 가셨어요? 그냥 가봤죠. 그냥 어떻게 보면 가봤더니 근데 우리 선배님이 멋쟁이야. 지금 보니까 이연세 청바지 입으시고 그 자켓 이게 딱 코디해서 입으시고 우리 선배님이 내가 보니까 젊어서는 조금 문제 있었겠어요. 이 패션 쪽으로는. 그래서 뭔 많이 냈죠. 다 운동화 신으시고. 아니 나는 평생 예. 평생을 이 스타일로 살았어요. 예. 근데 예. 빨랐죠. 내가 이제 육상 선수도 했었고 축구도 태권도 그러니까 막 젊었을 때 날라다녔죠 거의. 그러니까 뭐 또 참. 네, 그리고 인기 좋았죠. 그 누님들이 누님들이 좋아했어요? 누님 이 방송도 사건을 해도 방송이기 때문에 저 형수님이 보실 수는 있어요. 우리 그건 만화- 참고하시고 우리 얘기하세요. 만화도 유튜브 안 봐요. 제가 보도록 해드릴게요. 아니 본다 하더라도 그래 뭐 그런 사람 근데 다 지나간 일이에요. 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 벌게진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자들은 나보고 뭐 술 많이 먹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하는데 붓다. 뭐 술 많이 안 먹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젊었을 때는 소주 7병밖에 안 먹었어요. 7병밖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피곤하면은 이게 올라와. 그게 그리고- 부작용이 끝까지 있구나. 예, 있어요. 그리고 막 가려우니까 지금도 책상 서랍 속에 피부약이 들어있어요. 그 얼마나. 바르는 약도 어떻게 들어있고. 보면 이것도 진짜 이거 저 산업재해 비슷한 거야.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나는 얼굴하고 이 목만 빼놓고는 예. 벗으면 괜찮아요. 참 좋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그래서 누님들이 먹을 것을 많이 사줬지. 누님들이요? 선배님, 아이 컨택 할 때는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갔죠? 예. 박 변호사님이 나를 초대를 했죠. 그래서 둘이 눈 마주치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거 힘들대. 힘들죠. 그 사람이 눈 마주치는 5분간을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라고. 힘들어요. 그 쑥스럽기도 하고. 야, 쑥스러운 건 그만두고요. 네. 잘못하면 주먹으로 팩이 생겼어요. 왜 그랬어요? 박준영, 아니, 눈에 힘이 들어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 박준영 변호사한테 뭐 좋지 않은 감정 있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다 얘기하세요. 얘기 다 했어요, 그때. 지금 여기서 통해서 해도 아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때 얘기했는데 또 오면 또 기분 나빠. 본인이 자백하고. 그 박준영 변호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박준영 변호사님을 사실 나는 누구를 그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 성격이 못돼서인가. 근데 내가 하는 소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명 정도만 있어도 그냥 우리나라 깨끗해지겠어요? 아니 청소 온다는 건 아니고 설거지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빨라질 거 아니냐. 정의가 요소에서 예, 안 썩게. 예, 맞아요. 그게 참 보면은 그래도 내가 나이는 우리 아들보다 뭐 세 그쵸, 살인가 많이 어리죠? 세 살인가 더 먹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아들뻘 되지만 그래도 감히 존경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죠. 저도 저 박 변호사하고는 강의도 댕기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해요. 당신 진짜 그 젊은 사람인데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버릴 것은 자기가 뭐 이 세상에 제일 멋쟁이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엄청 착각이고요. 그냥 항상 강의가 얼굴도 그렇고 선배님하고 저한테 비교가 됩니까? 이건 상대가 아니라. 박 변호사 그건 알아요. 아니 이런 소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 나 이런 소리 안 하려고. 그죠? 이거 진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맞아요. 또 고칠 점은 있다 이거죠. 예, 맞아요. 사람이니까. 그 고칠 점 중에 뭐 다른 흠이 없는데 꼭 어디 강의하면 꼭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말. 네, 맞아요. 아니 그 강의하는 내용은 최고예요. 근데 뭐 잘생겼느니 뭐 제가 정우성이 오고도 밥 먹느니 뭐 그런 얘기를. 글쎄 저도 그거 내 강의 끝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물 마셔. 네, 그 강의하는 거 저도 앉아서 들었는데 닭살 돋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있기는. 예, 예, 훌륭한 분인데 참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진짜 박 변호사는 누가 뭐래도 집념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거 영화 재심 나오고 나서 선배님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봤죠?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봤습니까? 그거 박준영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예. 재심 영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상영을 못했다니까 개봉. 아, 내가 그 개봉 못하게 상영률 선배님이 가처분 신청 내려고 그랬어요. 선배님이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왜요? 약천호의 사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언제 박준영 변호사가 뭐 범인 잡으러 다니고 치고 패고 싸움을 하고 아니 그거는 선배님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영화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 나는 딱 0점 몇 초 나와. 선배님은 정작이 진범잡은 우리 선배님은 1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박준영이는 얼마나 나와요? 박준영. 네, 계속 박준영이만 나와. 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한 것은 실수했네요. 이상한 것은 그 영화 개봉이 전에 시나리오를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시나리오를. 예. 시나리오 달라고 했더니 안 줘, 시나리오를. 예. 그래, 왜 그런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거의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 시나리오를 안 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그래, 니네 영화 개봉 오지 마. 그래갖고 내가, 그 박 변호사하고 이제 통화를 할 때, 나 이거 내가 가처분 신청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봤더니 비상이 걸렸어요. 진짜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약촌호구 사건은 허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실제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너무 이 각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건은 내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나는. 우리 선배님 바뀌었죠. 저도 굉장히 표창장도 많이 받고 일 잘한다 소리 듣고 나도 2등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사건 때문에 진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조직 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대접도 받았지만 그 사건 하면서부터 난 표창장 하나를 받은 적이 없어요. 퇴직 때까지. 우리 아니 식구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나도 그 사건 때문에 난 뇌경색까지 왔었다고. 뇌경색. 예. 근데 그렇게 된 그런 그 사건인데 나는 어디다 날려버리고 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변호사가 뛰어다니면서 잡던데요? 싸움도 무지하게 잘하대요. 박준희 싸움 잘해요? 예. 실제로 모르죠? 선배님 80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에이 나보다 상대 안 되죠? 아이,
나는 오지금은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진짜 경찰 안 들어갔으면 정말 조폭두목 돼 있어라. 이쪽이 쑥 세잖아요. 근데 어쨌든 박 변호사가 나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사장을 해놨는데 이제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걸 사람을 못 오게 하면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재심 투 나오면 하여튼 이렇게 뭐 해드릴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난 못 참겠다. 그랬더니 막 영화사에 전화를 했는가 듣는가 막 뭐 시커먼 차들을 물고 막 여러 명이 나를 막 일로 왔어요. 그때 광주에 마침 그냥 그때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그 약천오리 사건 재판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은 먹었어요. 누가 온지 모르죠. 그냥 거기 온 기자들이나 뭐 아니면 예, 잡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화사. 그래가지고 밤에 막 12시가 다 됐는데 계속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나하고 얘기하려고. 제가 원래 이해타산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야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나는 국민들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오락이다. 창작물 그냥. 그냥 창작물 중에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냥 해. 그래서 그 시사회 때 또 초대를 하더라고. 그냥 시사회 때 안 불렀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열받죠. 시사회 때 또 시사회라고 그래갖고 네. 우리 또 내가 며느리까지 손주들까지 아이고야. 싹 데리고 전 식구. 우리 막 갔더니 내가 나와야지. 영화에. 그럼 선배님 식구들, 형수님, 아들, 며느리, 손주, 다 같이 사위. 딸, 사위까지 그러면 한 10명 10명이 뭐요? 그것이 처제까지. 그러면 그냥 한 20여 명 갔는데 선배님은 대직구가 그냥 두 장면 나왔어요? 갔는데 못 본 사람도 있죠, 못 본 사람도. 잠깐 보이는 것 같던데 저 그 영화 봤는데. 쓰레기장에서 양동이 걷어 차는 거? 예, 그 L씨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 사건을 알으니까 선배님이 내가 쓰레기통이라도 주자고 칼 참는다고. 그게 너무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영화사에서 내가 금전적으로 받은 것도 없어요. 박준영 변호사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니까. 뭐 조금성이하고도 같이 붙어 사진도 찍고 뭐 필지 다 해. 선배님도 그 안 찍었나요? 저기 보니까 설경구하고 여기 설경구하고 찍은 것 같은데. 소년들이라는 영화 아직 개봉 안 했어요. 이거 황반장으로 주역을 맡은 영화 배우 설경구. 네, 그럼 설경구가 황반장인데 선배님 모티브로 한 거네? 네, 근데 이거 군산에 와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이 촬영할 때 내가 잠깐 들려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야, 근데 설경구보다 우리 선배님이 훨씬 잘생겨 보이네, 이상하게 사진에는. 선배님 그게 이제 그 약천오거리 사건이 2000년도 8월 달이잖아요. 2000년 8월. 하여튼 더운 때요. 뭐 8월이요. 2000년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예. 나보다 더. 근데 선배님 익산 형사들하고도 이 군산하고는 뭐 인접한 경찰서잖아요. 공조도 있을 때 자주 하고 익산 형사들하고 교류도 자주 합니까 여기? 평상시에 우리가 이동성 범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는 뭐 공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없을 수가 없죠. 같은 이 법원, 인접수니까. 같은 검찰 관할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경찰청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받고 있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뭐 서로 공조할 건 하죠. 그 익산서에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선배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최군, 그 당시에는 15살짜리 어린애 그 다방꼬마, 걔가 범인으로 완전히 확정돼갖고 이제 이미 가서 이제 수용생활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건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다 알려진 거라 그건 뭐 개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 익산경찰서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군산경찰서에서 그렇죠. 하게 됐느냐.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을 궁금해하는데 물론 익산경찰서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에서 제보를 우리가 첩보로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익산경찰서 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잘 된 사건 같으면 줘야죠. 당연히 이첩하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한 사건의 범인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어느 게 진짜 범인인지를 지금 아직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니네들이 이거 다시 한번 재수사 해봐라 하고 사건을 우리가 첩보를 넘겼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 앞에다 생선 던져놓은 거 똑같아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고.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하면서는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의 어떤 그 도움을 거의 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뭔가 희석될 수가 있어요. 안으로 굽고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 선배님이 군산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맞아요. 익산에다가 첩보 입수한 거를 전달해주고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 한들 그렇게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뭉개져 버렸죠. 예, 그건 뭐 뭉개질 거예요. 선배님 근데 그 사건 제보를 입수하게 된 게 택시강도 사건 수사 중에 입수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강력 그전에는 지금 뭐 강력 형사 두 팀으로 딱 돼 있는데 옛날에는 단체제잖아요. 예, 옛날에는 막 이 옛날 우리 초창기에 그 형사할 때는 소매치기 반도 있었고 절도 도난 사건 반도 있었고 강력 사건 있었고 경제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강력팀 형사팀 뭐 이렇게만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내가 강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택시 강도 사건이 계속 났어요 우리 관내에서. 군산에서요? 예. 군산에서만 택시 강도가 계속 몇 건 났는데 정도 났어요, 선배님 그때? 그때 3건인가. 아, 택시강도 3건이 거판하면 형사가 근데 비상 걸리죠. 근데 이것을 보면 이 범인들이 승차한 지점이 예. 전주. 그다음에 익산. 익산. 예, 군산에서 승차한 건 없어요. 다 밖에서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범행을 하고 여행성 범죄구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빠져야죠. 가서 탐문수사 같은 것도 직원들 보내고 그냥 그거 못 잡는다고 계속 위에서는 그냥 난리 나고 방송에서는 계속 뚜들 까고 그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천후 사건이라는 게 택시 기사를 칼로 찔러 죽인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12번인가? 17번이에요. 17번인가? 하여튼 굉장히 무자비하게 마구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첩보를 우리가 흘려드릴 수가 없죠. 예, 예. 응? 약촌 올겨울이 사건은 2000년도 8월 달에 이미 벌어져 가지고 범인이 검거돼서 구속돼 있는데 선배님은 그 이후에 군산 쪽에서 3건이 거판하니까 혹시 그 사건하고 연관됐나 해서 그걸 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강력범죄는 전과자들이나 동종수법 그렇죠. 전과자들 동종수법 많이 전과자 하는데 보죠. 예. 그러니까 그 택시 강도 어떤 첩보가 들어왔냐 택시 강도를 저질렀는데 예. 안 잡혀 들어가고 지금 있다 사람이 범인이 자 봐봐요 그러면 택시 강도 눈이 번쩍 뜨죠. 그렇죠. 어떤 거요? 확인해봤더니 범인으로 잡혀가지고 이미 3년째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확정이 돼요. 그 사건은 끝난 건데. 끝난 거예요. 예. 끝났는데. 안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진짜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범인. 그러면 진짜 범인이 있는 게 맞느냐 이게 조금이냐. 따져봤더니 신빙성이 있어 이게. 직접 만나셨어요? 제보한 사람? 제보한 사람을 만났죠. 선배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나도 만나고 직원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직원도 만나고 해서 다 만나서 기초수사를 싹 했어요. 싹 해놓고 야 이게 범인이 진짜 이게 사건이 잘못됐다. 이게 큰일 났다. 그렇죠. 이건 어머니 사람 들어갔다 이게. 멍뚱한 예? 사람 잡아놓았으니까. 이거 억울한 사람이 들어갔네. 이거 큰일 났네. 근데 봐봐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 뒤집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확정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새로운 증거만 명백해야죠.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명백한 새로운 증거. 예.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뭐냐면
그 범인과 범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백만 했으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바닥 수사를 일단 한 거예요. 탐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놓고 보고를 했죠. 이런 사건이 있다. 아, 그러면 선배님, 첩보 입수해서 이미 진범이 잡혀서 교도소 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거는 위에다 보고 바로 안 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기초수사부터 한 다음에 보고했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됐다. 지금 현재 이 범인이 이렇게 지금 진짜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익산에 있다. 근데 우리가 기초수사 해보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첩보를 올려도 그렇죠. 결제를 받아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수사 단계 넘어가려면 결제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범죄첩보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 범인이라 치자. 계장과장이? 예.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뒤집으냐 이걸. 상당히 난해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책임 안 지죠. 다야 책임 안 지죠. 책임 분들이야. 뭐. 아니 과장님까지 하셨다니까. 예. 그렇지만 아무리 수사과장이라도 야 너 수사해. 그 말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게 그 소리 안 하죠. 그걸 못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야 황 관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뭐 첩보 받았으니까 네가 판단해서 흘러먹고 말란 말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인 거네요. 나는 안 들었어. 그거죠. 안 들었죠. 항상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귓구녕이 먹었어요. 예. 자, 그러니 나는 이제 누구한테 이제 아까워지.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 영원히 가는 억울하게 그렇죠. 평생을 살인범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 자손까지 살인범의 자손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식구들은 어디 가서 고개 숙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국살범이나 사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면 맞아요. 재심을 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일반의 형사사건 그럼요. 가지고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야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고민하면서 나 혼자 소주 퍼먹고 그 뭐 집에 가서 또 뭐 우리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때 내가 끄적거리는 일기장이 있거든. 그걸 딱 쓰면서 나는 해야겠다. 왜? 나도 자식이 키우는 부모인데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가면 내가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 우리 선배님 후회할 자체가. 것 같으면 아예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직원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사건 지금부터 한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나는 딱 가서 수석관한테 나 앞으로 일체 다른 사건 나한테 주지 말아라. 이 사건 매달리게.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더니 그래 알아서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행동 개시. 수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너는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확인하고 나는 어디 가고 해갖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갖고 참고인 조사부터 싹 받아가지고 범인 검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원래 그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예, 죽었어요. 지금 자살했죠? 예, 그 친구한테 먼저 선배님 참고인 조서 받은 겁니까? 예. 그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친구 때문에 알게 됐죠. 그 친구의 친구 때문에. 그 친구 진술을 들으면서 선배님 확신 가지셨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우리가 현장 검증을 하는 목적도 그러지만은 범인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렇죠.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특신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검증도 하고 그다음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범인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예,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지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1차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쳤고 몇 번을 그리고 난 다음에 범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검거 작전에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 전에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경찰청까지 보고가 된 상황이에요. 보고했습니까 선배님 그때는? 네, 그때는 수사 개시를 하니까. 이제 따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검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배님 저 지방청 단위나 경찰청 단위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선배님이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청은 이제 보고만 받았겠지만 지방청에서는 지방청장님이 광역수사대 직원들까지 그냥 다 투입을 시켜서 그 수사를 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나마. 네, 그리고 뭐 수사비도 몇백만 원 주길래 그것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잘하셨네요. 했죠, 이제. 친구로부터 확실하다는 거 하고 이제 그놈 가서 잡았어요. 그 진범. 딱 잡는데 그놈이 처음에 반항하죠. 덤벼요? 왜 그러냐고? 아니, 덤빌 수는 없죠. 왜냐면 형사들이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전부 왜 그러냐면, 야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장을 시켰어요. 형사들. 아예 권총에다 실탄장전 해서, 그냥 가지고 갔죠. 그게 가서 딱, 딛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오거리 택시 강도 살인사건, 택시 강도 살인사건, 그거 저지른 진범이 맞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는. 그래서 내가 딱 하고, 그 친구, 참고인 진술을 한 친구 이름을 딱 댔어요. 누구 아냐고. 그랬더니, 그때 고개를 팍 숙이더라. 그렇지. 지가 거기 가서 신세지국 다 했었으니까. 예. 기초성이 돼가지고 와서. 순순히 자백을 다 하고, 입산서까지 내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또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받기 전에 경찰서장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직접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불러서 경찰서장실에서 몇 번을, 야, 너희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응? 너희들이 뭐, 혹시 모험심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거짓말하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말아라. 사실대로 얘기해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래, 뭐, 마음이 후련하네요. 막 그랬다고. 자백하고 나서. 이러니까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 들어갖고 청장님한테 직보를 하더라고요. 다 인정한다. 이 사람들 범인이 맞다. 그거 자백한다. 그래서 바로 데리고 나와 조사하는데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얘기해요. 어디를 찔렀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고 어떻게 하고 뭐 때문에 했고 막 이 과정을 다. 그러면 선배님 그렇게 그놈을 딸 때까지 수사 착수 첩보 입수에서부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한 2개월 걸렸나. 선배님 마음고생 엄청 하셨겠네. 고민이 많았죠. 있으시구나. 아니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님도 형사수첩 가지고 계시나? 이게 다 기어요 이게 다 기어. 6월 8일 2003년 6월 8일 일요일 밤이네요. 나는 그 소년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이름이 최땡땡이라고 했던가. 검거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다지. 왜 우리는 솔직하지 못한 걸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걸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3년 동안은 외쳐대는 힘없는 어린아이의 절규를 왜 외면하고 있었는가? 아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 않았는가? 형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모두 내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모두 내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다.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과연 법 앞에 평등인가. 그 소년이 하다못해 아버지라도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가 없었구나.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상하지는 않았을지도. 나는 2000년 8월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이 커 며칠 밤을 내 양심과 싸우느라고 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죠, 우리 선배님.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파장을 왜 내가 모르겠는가. 모른 채 덮어둘까? 그러면 범인으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있는 그 아이는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선배님의 그 당시 갈등 고뇌가 여기에 그냥 다 요약돼 있네요, 그냥. 여기 뒤에 이제 뒷장도 있는데. 뭐 이게 술 먹고 막. 아유,
생을 마칠 때까지 세상을 원망하고 경찰을 원망하고 힘없는 자신까지도 미워하며 사람다운 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 그 소년을 검거하여 승진까지 한 나의 기록과 같은 담당 형사는 익산 형사 승진했었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아니 우리 경찰에 대한 국민들이 그렇죠. 원망이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높으신 분들이 경찰 얼굴에 먹칠을 한 놈이라고 내 얼굴에 침 뱉는 놈이라고 나를 욕하겠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른 채 할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양심은 물론 형사로서의 양심과 어른으로서의 양심 모두를 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결과도 될 것이지만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린 소년에게는 더욱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우리 선배님 엄청 이게 몇 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이게.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다. 몸보다도 마음이 피곤하다. 아이고 여기 그냥 나는 밝혀낼 것이다. 어느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이로 인해서 누가 망신을 당해도 좋다. 나 역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비난받고 돌멩이를 맞아도 좋다. 이로 인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나에게는 그리 중요치 않다. 다만 진실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다. 몸보다 마음이. 우리 선배님 아이고 이 고뇌 선배님 존경합니다. 예. 이거 우리 선배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썼을지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측은지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인간적인 그 접근이 없이는 뭔가 덤빌 수가 없죠. 근다고 내가 이 사건을 하게 되면 밝히면 뭐 영화도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상상도 안 한 거죠,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 당시에 선배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냐면 우리 경찰이 지금은 과학 장비도 좋고 해가지고 뭐 범인 검거 잘하고 한다는 칭찬을 듣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따뜻한. 예. 경찰 하면 뭔가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가까이 있기엔 조금 그런 존재 이게 아니고 뭔가 자꾸 가고 싶은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매달리고 싶은 가까이 좀 접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이면 좋고 그리고 내가 이 약천호의 사건을 시작한다고 할 때 같은 동료 형사반장들이 그런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나한테 저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대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만약에 뒤집어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장 다 지졌어요? 그런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퇴직원 뒤에 나는 이 일반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나보다 선배 되시는 그 소위 얘기하면 토착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야, 네가 이제 퇴직했으니까 얘기했는데 네가 이 사건을 당시 뭐라고 했냐 알았어? 예? 경찰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저는 미친놈 지정신 아니라고 그랬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저 지정신 가지고는 못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도 그러지만은 경찰관들도 나를 지정신 아닌 놈, 소위 얘기하는 또라이, 저 미친놈 새끼, 요렇게밖에 인정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한 가지 내가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경찰도 관련될 수 있지만 전체 중요한 일을 내가 이걸 통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이 약천홍의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무죄 받고 이 난리가 난 뒤에
그 뒤로부터는 약천호의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한민국 어느 권력기관에서도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한 건도. 있어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뭐, 가혹행위 뭐 그런 없어요. 것도 특별히 없고, 없고. 예. 단, 지금 뭐, 재심으로 하는 그 사건들은 그 전에 있었던 맞아요. 사건. 이전 사건이에요.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는 내가 국민들한테 좀 선물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뭔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살피는. 다시 예, 살피고. 예, 그러한 기회도 갖게 되는. 그래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씀이라고 하세요. 근데 선배님, 예. 요거 쓰실 때, 지금 내용 보니까 그래요. 경찰, 혹은 형사로서의 어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책임의식, 그것도 일정 부분 있는데, 제가 여기 이걸 읽어보면서 느낀 이거는 꼭 형사, 경찰이라는 개념, 그 직업으로서의 개념보다도 보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 맞아요. 사람으로서의 마음, 예, 그거예요. 이 아이가, 억울하게 수영 생활을 끝나고 나오면 평생 동안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이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도 선배님은 그려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예. 그냥 망신을 당해도 해보고 당하고 싶었어. 그냥, 해봤더니 안 되더라. 뭘로? 제도가 이렇게 생겼으니 안 된다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영화나, 또 어떤 이런 그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는 전부 그 진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큼 진범을 아는 사람은 없죠. 나한테 검거가 됐을 때, 이 친구는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다 자백을 했어요. 그게 참. 자백을 다 하고, 거기에 또 보충적인 그 조사가 누가 진술 누가 들어갔냐면, 친구 것이 들어갔어요. 자살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는 살인강도 방조가 되잖아요. 방조죠. 범인 은닉. 범인 은닉죄. 숨겨줬으니까, 지금. 예, 범인 은닉죄로. 그 다음에 본인은 살인하고, 강도하고.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어야 되는데. 근데, 영장을 기각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할 거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기각하려면, 뭐, 더 보강을 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어야 어떤 되는데. 더 증거 우려, 인멸 우려 없어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직접 증거 중에 무조건.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그 영장 기각이 선배님, 검사 기각이에요? 판사 기각이에요? 특이한 것은 예. 약천호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예. 구속영장이 예. 한 번도 안 올라갔죠, 판사한테. 판사한테 법원 정문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선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예, 검사 기각이 나요, 결론은. 몇 번 올리는데 계속. 나중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달라고 또 그것도 기각. 왜 그러냐면, 영화에 보면 내가 쓰레기장에서 한번 쓰레기통, 빈, 네, 그 양동이 거차는, 그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왜냐면, 범인이 썼던 칼을 3년 전에 사람을 죽인 칼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검사가? 예. 그거 있으면 영장 청구해 준다고? 예, 직접 증거니까. 그래, 찾아내겠다. 내가 하셨구나. 그래, 그거 찾아내지 뭐. 왜? 그래서 쓰레기장 다 뒤지려고 그랬어요. 왜냐, 이미 나는 진범이 자백을 할 때 범행의 이동 경로를 나는 다 거기다 확인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뒤에 얘가 뭐 부인을 해가지고 협조를 안 했지만 이미 자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경로를 따라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칼이 쓰레기장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쓰레기장을 알아보니까 몇 년도, 며칠 어느 동에서 들어온 쓰레기는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다 파야 되겠네, 이제 그럼. 그래서 쓰레기장을 파야 돼. 그래서 쓰레기장을 파야 되겠다고 했더니 서장이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같이 가봐요. 그거 도대체 규모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데 그 쓰레기장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서장차를 타고 같이 가서 또 얘기 쭉 그 관련자 쓰레기장 관리자 얘기를 듣고는 좋아. 그러면 경찰서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파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야지 파죠. 예. 압수수색영장 있어야 되니까. 있단다. 어느 부분에 그 칼이 묻혔단다. 거기 그 관리자 하겠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기각. 이유는요? 그 칼이 3년 전에 찾는다 하더라도 3년 전에 묻힌 칼인데. 특징점 같은 게 어떻게 칼이 그 범행에 사용된 칼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뭐가 있냐? 혈흔이라든지. 그건 지가 할 일이 아니지. 여기서 찾아내는 거지. 그걸 갖다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이씨, 시비로. 열받네, 진짜. 자. 그러니까 증거 찾아내라고 해서 증거 찾겠다고 하니까 또 방해하고. 증거 없다고 또 방해하고. 그래서 제가요. 야, 대한민국의 법의 최후의 보류는 검찰인데, 예? 수사당에서는 검찰이 이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맞아요. 자, 봐봐요. 이 약촌호구의 사건은요, 사법부의 총체적인 맞아요. 어떤 종합선물이에요. 맞아요. 왜 검사, 그러냐면, 판사, 형사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경찰, 네. 검사, 네. 판사, 맞아요. 그 다음 국선 변호인, 예? 다 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합이 된 하나의 결정체이에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이 특권층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인간 정도는 매장당해도 좋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은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하냐? 국민이 뭔 필요가 있는데, 니네들끼리 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은 못 하지. 하면 당장에 뭐가 지나가. 그래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한참 내가 막 전국을 다 거치면서 검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지휘를 내려도 그걸 막 경상도든 충청도든 어디든 막 제주도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갑자기 서장이 바뀌었어요. 서장이. 원래 그 전에요, 선배님? 어.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진범이었던 그놈들 태도도 싹 바뀌어버렸죠. 그게 핸디캡이죠. 이제 안 만나지 그래서. 예, 그놈들도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밀으면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안 와. 그렇죠. 몇 번을 들어와서 조사받던 애들이 아예 이제 기각 자꾸 되니까. 예, 기각이 있더니 괜찮네. 괜찮네. 나 이제 처벌 안 받아도 되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절망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야들은 어디로 숨어버리지. 이거 수사는 해야 되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 도움을 안 주지. 술 많이 드셨겠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바쁘니까 뭐 직원들하고 퇴근하면서 밤새거나 그 슈퍼마켓 가서 사과 한 쪽 얼어놓고 쥐포 갖다 놓고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내가 술을 이게 뇌경색을 맞은 게 알코올성 급성 뭐 어쩌고 그래요. 많이 드신 근데 거잖아.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그 술을 먹게 된 이유가 한데 그러고 있는데 서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같이 하던 서장이. 예. 서장이 근데 이상한 것은 보통 서장은 이 청내 우리 전국청 내에 있는 총장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장 됐다가 과장으로 들어가고 갔다가 청에 갔다 예, 다시 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청에서 직접 내렸어요. 그것도 감찰기장이가 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장으로 와버렸어. 오도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를 부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럼 지구대 나가라는 거네, 파출소나? 파출소로.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기장하고 수석과장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가 인사철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오는 거예요.
황 관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보내면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그래도 필요 없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려지네. 서장을 찾아갔어요. 예, 서장이 내가 지금까지 경찰관 생활하면서 내가 쭉 보한 걸로는 우리가 인사이동을 해야 될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인사 발생 요인이 정기 있어요. 인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책적 인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근다든가 청원. 이런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인사이동을 당해야 될 요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유 없이 나가라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사권자인데 왜 이유가 많냐 이거. 인사권자는 뭐 절차도 없고 규정도 내 없이 말 심함대로 들어요. 하라고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서류 캐비넷에 그대로 놓고 그대로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나왔어요. 기구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수사권이 없어 버려. 그 수사가 종결돼 버리고 거기서. 그렇죠. 그럼 그대로 묻히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검찰에서 뭔가 협조 요청도 있었지 않느냐. 그 협조 요청 네. 참 우리 선배님 말 이쁘게 하시네. 나 같으면 협조 요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라고 하나 압력 가했다고 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래, 협조.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구대에 나가가지고도 나는 사실 그 지구대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시죠? 수사하던 사람들 지구대가 바보예요, 바보. 교통 스티커 맞아요. 딱지 하나 못 띄워. 못 띄워. 그래갖고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때 파출소나서 내가 사법근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대 자체로 그 미제 도난 사건 절도 사건 전담반 파출소네. 그것을 내가 했었죠. 했는데 자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둑놈도 또 많이 잡아냈어요. 내가 또. 근데도 화가 안 풀리지 나는. 안 풀리지. 이게 뭔가 지금 범인이 돌아다니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미치죠 지금. 그래서 생각이 안 돼서 그게 막 파출소장들을 막 또 막 이렇게 우리 또래 파출소장들 있잖아요. 또 후배 파출소장들도 있고 또 같은 형사 반장도 있고 뭐. 야 뭐야 내가 술 살게 해갖고 막 취하장치 막 새벽 1시 2시 되까지 막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막 하고 막 새벽 2시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안식구는 새벽 2시가 돼도 전화 안 해요. 안 들어와도. 형사했으니까 그래요. 아니, 오래 그것도 있지만, 알지. 나를 아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 아니, 당신은 내가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와도 전화도 안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 2시가 넘어가면 전화해요. 그래서 왜 2시 넘으면 전화하냐 그랬더니 생사 여부 확인한다. 생사 여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근데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뇌경색을 맞아버려요. 아이고야. 근데 뇌경색을 맞았는데 언어 쪽으로 왔어요. 말 못하게? 네, 버버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벙어리. 아이고. 그러니까. 실어증 걸렸구나. 아니, 실어증이 아니지, 그거는. 아예 그냥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표현을. 그럼 의사표현 못하면 근무 못하죠. 그게 이제 한간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경찰서부터 이제 천하의 황상마이도 베레띠야. 사람구실 못 온다는 거. 그 소리가 나한테 다 들어줘. 얼마나 본인한테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게. 다 들어와, 나한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우리 조직이 어떻게 있는 조직이 이런 인간미가 하나도 없고 왜 넌 잘못되는 것만 하고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게 하나도 그런 온기를 30년이 넘도록 해도 이런 거 한번 못 느끼냐 왜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 회한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 없이 못 온다네. 그래갖고 병원에 여기서 분사된 뭐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검사하고 그리고는 2박 3일간 입원해 있다가 내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출근했어요. 그래도 사지육신 멀쩡하니까. 이거만 안 되는 거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내가 팀원들 모아놓고 A4 용지 갖다 사인펜으로 펜으로 써가면서 하는구만, 지시를. 써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같이 순찰 들고 같이 밤새고 해서 계속.
왜 오기라는 게 사람이 내가 별했어? 안 별했어 나. 이래. 그리고 말 못하면 필답으로도 있고 우리 핸드폰 문자로도 보내면 되고 내가 한문을 못 읽어. 영어는 못 읽는 게 반대령이지라도 해야지. 응? 의사소통 하면 되는 건데 원어라는 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다른 거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경찰 연수원 가서 그 교육연수원 가서 내가 이 뭐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연수원 교육을 내가 그때 안 가도 되는데 나 일부러 갔어. 내가 여기 이 현실에 내가 도피할 필요가 없다. 당당히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말을 못 하는데 막 내가 그거 뭔 발표를 하면서 내가 혀를 다쳐갖고 못 한다고. 발음이 잘 안 나오니까 이해하라고 하고 막 떠들었는데 한 40분 했대요. 나중에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한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말을 못 하면 우리 뇌는 뭐 5%나 3%밖에 못 쓴다며. 나머지 것들은 못 오고 있어. 이 세포들 이것들이 다 놀아? 잠자? 이것도 일도 뭐 해야지. 그러면 말하는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뇌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른 놈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고 운동을 내가 그 전부터 지금도 오늘 아침도 내가 했지. 지금도 운동을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을 해야 돼. 그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운동해요. 2시간씩 한 6km씩 걷기도 하고. 근데 운동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나면 낮으로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 응. 말도 안 되는데 노래 부르러 갔어요? 노래는 조금 나와. 노래는 나와. 희한하네, 그거. 노래는 조금 돼요. 이 어. 고음으로 못 올라가고, 이게 맘대로 안 돼서 그러지. 하여튼 비슷하게는 불러. 그러니까 한 2시간 찍어놓고 혼자 그냥 크게 쓰고 막,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식구도 몰라요. 나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막 힘들면 주저앉아 울어버려. 눈물이 다 나도 모르게. 나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말은 참 좋아요. 이 어떤 단어가 안 나오면 그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도 있지 않냐. 즉, 궁뎅이라 소리가 안 나오면 방댕이도 있고 엉덩이도 있다. 있어. 그리고 누가 길을 물어봐요. 그럼 거기를 어디로, 곧바로 가세요.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일로 쭉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 뭐 나오는 단어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부단히 한 거예요. 그 연습을.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좀 지나니까 말이 거의 돌아오더라고요. 3년 걸렸어요. 고생하셨네.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근무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노래방 계속하고. 노래방 하면 매일 어떻게 가. 돈도 없는데. 이제 누가 이제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가고 술 한잔 먹으면 또 그 술도 열심히 먹었고. 참. 예, 굉장히 지금 나는 어쨌든 두 의사도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래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뉴욕에 걸렸을 때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6일 만인가 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그거. 그러니까 의사가 믿질 않아요. 지금도 내가 서울대병원을 6개월에 한 번씩 가요. 약 처방 받으러.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다행이에요. 관리 잘 하셔요.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사람이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즉 이런 일도 하나의 성취감 있는 일이에요. 선배님 입장에서는? 네, 이걸 내가 만들어준 서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많은 이득을 얻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나도 덩달아 좋죠. 그래서 항상 나는 별로면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며칠 전에도 고구마 선물 보내줬더라고. 네, 저기 좀 서산 이쪽 또 유명하잖아요, 고구마. 셋이 서산이니까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그건. 이제 나한테 내 팬이었는데 이러고 우리 아직 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앉으셔서 여쭤봐.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선배님 때문에 사모님 진짜 고생하셨겠다.
아이고, 우리요? 네. 아, 아이고. 네. 저는 무용 에어로빅 그 직업 저는 군산 생활체조 에어로빅 연합회장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예, 저기 반장님 예, 파출소 가셔가지고. 예. 수사를 못 오게 하니까 평생 형사만 하시는데 뭐 평생 형사만 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형사도 뭐 맨날 큰 사건만 하다가 갑자기 파출소로 가니까 막 못 이기더라고요. 못 이기고 그래서 아니 그도 약촌 사거리 그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니까 아유 그때 생각하면 얘기 못해. 맨날 둘이 울고만 있고. 그때 막 저기 맨날 사복 입고 다니시다가 정복 입고 예. 왔다고 그때 펑펑 우셨다고 그러죠. 아니 나는 경찰복을 입는 거 딱 왔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나 처음 봤거든. 처음 봐갖고는. 그리고 뭐 이는 뭐 나는 이제 경찰 보너스가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 그 보너스는 맨날 자기가 그 사비로 쓰고 나는 이제 에어로빅 학원 했으니까 별로 이제 궁어도 않고 나도 열심히 뛰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너스가 다 있었더라고. 경찰이. 근데 그놈을 다 사비로 쓴 거야. 그 사건 한다고. 아, 난 몰랐지. 나중에 그 경찰 저기 사모님 어떤 사모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뭐 매일 술 이렇게 속상하게 술 마시면 갑자기 입이 삐뚤어져갖고 그날도 소장님하고 약속이 있는데 나가시는 입이 이상해. 여보 입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입이 이상해. 그때 뇌경색이 온 거야. 모르고 그날도 12시 넘더라 술 마셨어요. 그냥 뭐 사건 때문에. 그래갖고는 아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우 뇌경색 와가지고 나 엄청 울었네. 그때는 말도 못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입이 틀어지고 한쪽이 다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혼자 많이 울었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혼자 엄청 노래를 하고 그랬디야. 그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진짜 그때 많이 울었네. 이제 어디서 방송에서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박준현 변호사 이제 와서 같이 네.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반장님께서는 싫다고 했는데 설득을 사모님을 진짜 통해서 사모님이 예.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그때 얘기- 저희 집에 박진영 변호사도 왔고 그 박상규 기자도 와갖고 잠도 자고 가고 그 후에는 그랬는데 아유 그때 아들락이 너무너무 상처가 크니까 너무 상처가 그것도 아유 그것이 그 탄압이 오래됐잖아요. 뭐 수사 못 오게 하고 다시 또 수사권 좀 달라고 보니까 수사 일절 못 오게 하고 뭐 일단 나가라는 식인데 어떻게 그때는 그래갖고 그리고 뭐 다 완전 폐인되다시피 했는데 그 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길래 이도 그 전에는 안 먹었어요. 많이 일기장 봐봐요. 일기도 엄청 썼잖아. 근데 나중에 여보 연태까지 억울하지도 않냐고 그냥 다시 해보자고 그래갖고 서장이 무조건 침싸. 그러니까 나가야죠. 나갔어.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장하고 이렇게 자주 만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인사이동을 당했냐.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에요. 3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때. 행사반장이. 같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6개월 정도 돼서 다 경찰서로 불러들였어요. 아 복귀시켰어요? 뭐 형사기로 복지시킨 건 아니어도 하여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보내줬어. 경찰서에. 같이 불러가지고. 나만 안 시켜주는 거야. 나만 필요 없어. 가서 또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내가 고소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이 날려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죠. 직원들은 알아요.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3칸 다 태우려고 하냐고 나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무슨 말인 거였어. 그랬더니 서장을 내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하면 내가 경찰에다 하겠어요? 검찰에다 해버리지? 그러면 서장이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부장기사서가 지금 이러다 신문에 나왔죠. 약촌호의 사건 관련 인사이동 뭐 불만 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 청에서 알게 되겠죠. 보고 그렇죠 또. 그러면 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팀 무대기로 내려보내겠죠. 군산경찰서 폭격하겠죠.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뭐.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 늘 그랬으니까. 그게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그 후배들이 아니 서장이 뭔데 서장 하나 잡자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때 또 성과급이라는 게 뭐라 했었잖아요. 네, 성과급 있죠. 성과에 지대한 영향이 또 있죠. 성과급은 뭐 당연하죠. 그 다운시켜야 이게 그런 걸 생각해서 막 자꾸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고 다 아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그냥 참으라고 해서 참았던 것이 난 잘했던 것 같아요. 이 형사라고 하는 그 네임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좀 특별해야 되고, 예.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항상 뭔가를 좀 살피고 의심하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요즘에는 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CCTV가 없었어요. 그래도 강도 잘 잡아내고 살인범 잘 잡아냈어요. 네. 사건에 그때 그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한참 형사활동 할 때는 범인 검거율이 90% 정도 된다. 살인사건. 예. 강력사건에. 그러면 다 발로 뛰어다닌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옛날에 발로 잡는 형사라고 발로.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딱 봐서 CCTV에 없으면 증거 못 찾는데?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옛날에는 증거 어떻게 가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일부라도 수사권 조정이 돼갖고 경찰한테 뭔 결정권을 줬어요. 그것은 우리 경찰이 잘나서 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국민들이 야 한번 믿어볼게. 니네들도 이제 그 정도는 좀 대접 받아야 되잖아.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 미안한 얘기인데요. 요즘에 보면은 경찰이 검찰 됐어요. 건방지게 이럴 데 없는 놈들이 있죠. 자, 뭔 사건을 특히 고소고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오면 수사 안 해요. 수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놓고 불기소 처분하죠. 불송치하는 거. 불송치. 그 이유서에다 딱 배짜 써요. 어? 증거 없다. 수사도 안 해보고. 왜 없어요? 있는데. 증거 없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다 한 두어 줄 써가지고 불송치한다고 그래요. 그걸 결제해주는 놈들이 문제예요. 예, 그래 놓고 가서 민원인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유 신청하세요? 자, 이유 신청을 하면 90일 걸립니다, 최장. 석 달이 걸려. 맞아요. 석 달 안에만 이유 신청 답변도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겪는 고통과 그 화는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예? 조금 더 불송치 결정서, 의견서를 내더라도 무엇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증거가 없고 또 이렇게 뭐뭐 해봤더니
이건 공소시효 지났고 뭐뭐 해봤더니 이것은 죄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요. 증거 있어. 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불통치 결정서를 떼와도 없어 그게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러면 민원실 가서 이의 신청서 있어요. 불통치 결정이나 이의 신청서 거기 한 장짜리 A4용지 한 장짜리 거기다가 그냥 칸에다 쓰라고 알려준답니다. 거기다 써가지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경찰은 생각할 때 권한이 그만큼 많아지고 신뢰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해줬다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법을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우리가 일부러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몰라도 그게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돼요. 당연하죠. 이 유튜브를 우리 현직 경찰관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볼 겁니다. 예. 특히나 지방경찰, 중앙경찰 이 분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고만장해졌어요. 그걸 본인들은 몰라요. 밖에 있는 나도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시민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불평을 옛날에는 검찰청에 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경찰이에요. 경찰에. 명심해야 돼, 이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다 각기 개인이 경찰의 전체를 대변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진실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그 경찰을 자꾸 폄하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자꾸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도록 좀 했으면 쓰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 중에도 이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정말 이거 기분 나빠할 상황 아니에요. 뼈저리 이게 지금 대선배님이 얘기하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직무 수행하는 태도 갖는 게 좋을 겁니다. 저 박준영 변호사 이제 그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영화 뭐 이거 하는 거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 책 내용에 보니까 막 나 절대 안 한다고 막 이제 얘기하셨고, 사모님이 이제 좀 설득하셔서 이제 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재심 관련된 거. 사실 근데 재심은 사실 받아들여지는 것부터도 어려워요. 처음에. 그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이 진범을 잡았고 밝혔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 재판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가셨어요? 재판정에? 같이 갔죠. 아, 박 변호사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예. 결심 공판 할 때 이제 내가 광주 고법에서 했겠죠? 광주 고법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최후 이제 진술들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증인으로 내가 그때 증인 신문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내 기억에 210가지 정도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210가지? 아유. 재판장한테서. 210가지 정도 돼요, 진짜. 200가지 넘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시간도. 아, 이거 뭘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범이 지금 현재,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 주 포인트는 그거죠. 네가 수사를 했잖냐, 직접.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의문하는 얘기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증인석에 가서 뭐 보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재판장님이. 아니, 증인은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다 자세히 기억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 제가 며칠 날, 며칠하고까지는 기억을 못 할랑가 몰라도,
사건 내용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다 정리했고 총괄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여기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지금 물어봐도 난 똑같이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사건에 대한 뭐 이렇게 저질렀고 저렇게 저질렀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다 알아요. 이미 뭐 언론이나 뭐 영화 뭐 방송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우리 어차피 사건이라는 것은 경찰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내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아유,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한 사건을 뭔가 정말 뭔가를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 그냥 나는 월급 받으니까 월급만큼만 일하면 되고 어? 시간 가면 월급 받으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사건은 큰 것 작은 거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험상. 한 번은 내가 경험하는데 뭐 파출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관장 우리 관내에 사람이 죽었는데 알코올 뭐 중독자가 죽었어. 변호사를 끝없이 그냥 행정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야, 알았어요. 뭐 수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가면 그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좀 이상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파출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소장님 내가 현장에 갈 테니까 그대로 있어요. 응? 거기서 만나자고 해갖고 직원들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내가 딱 현장을 관찰을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이거 살인사건이다. 어? 그랬더니 왜 살인사건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살인은 아니에요. 살인은 아닌데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살인. 그래서 결국 내가 범인을 누구를 잡아들여야 되냐면 아들을 잡아들였어요.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맨날 오락실에 도박이나 하고 했던 애예요. 30이 넘도록. 근데 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병 걸리고 온 게 혼자서는 거동을 못 해요. 요 부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앙치해버렸고. 아들이 보호자로서. 근데 한 뭐 열 며칠간은 안 돌아와 버렸어. 집에. 그럼 죽죠 뭐. 죽으라고. 왜? 상속받으려고. 그 집에 빨리 상속받아버리려고. 부동산이 있었거든. 상속받아서 집 걸로 올라왔지. 다른 가족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는 지 친구를 통해서 그 확인하게 해갖고 죽었다고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게 된 그, 진짜 이건 패륜하잖아요. 나쁜 놈이죠. 진짜 패륜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내가 파출소장 얘기를 듣고 그냥 행정처리 했더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억울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들 잡아다 구속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 경찰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귀찮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힘들지만 경찰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힘들게 돼 있어요. 예. 예. 요즘에 뭐 신문 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터지고 비난도 받는데 또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면을 보이고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무죄 떨어지고 나니까 그 최군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우리 선배님한테 뭐라 하던가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 엄마는 사실 계모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야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거의 고아가 됐죠. 이 친구가 그때 무죄 받을 당시에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랬어요. 나를.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해라. 아버지 뭐 사람 아들 하나 생겼네. 그때 또 뭐라고 선배님은 그러면 그 최군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축하만 하고 말았어요. 아니요, 난 축하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 무죄 선고 받고 나오면서 내가 걔한테 해준 얘기는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려라. 다 잊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좀 당당하고 밝게 살아라. 숨어있지 말고. 그 얘기했지 뭐 축하한다 뭐 축하한다 소리는 어머니 맞아요. 그건 축하가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받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내가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어찌됐건 한 10년 풀로 다 채우고 나왔잖아요. 9년 8개월인가.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채웠어요. 채운 거죠.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잘 살고 그러는 건 뭐 더 좋은 거고, 우리 선배님은 뭐 그 사람이 나와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보다는 진범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그 없게 만들어준 것까지 우리 선배님의 직무, 업무였고 노력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잘못 짚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또라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지 제일 좋은 상황. 그 멋있는 얘기인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고 정의를 실현하고 뭐 억울함을 벗겨주고 그 경찰관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또 근데, 해야 될 일이죠.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근데 나는 그 해결 안 했으면 영원히 시민들한테나 같은 동료 직원들한테 저 미친놈 또라이지. 그걸로 나는 제대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또라이로 행세했을 판인데 다행히 또라이라 소리를 그 가면 운영을 내가 벗게 돼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 앞으로 선배님이 지금 이제 1번이에요. 1번. 첫 인터뷰 이 프로그램 요거 진행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모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가능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선배님들, 그만두고 있는 선배님들 가서 뭐 사건 얘기 아니더라도 근무할 때 특이한 사례 겪었던 거, 애환, 뭐 이런 거 등등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얘기 듣는 그걸 쭉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할 얘기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선배님처럼 이제 퇴직하고 이제 집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많잖아요. 많죠. 그 선배님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보람 있게 이 노래를 보낼까, 이 얘기도 한마디 제가 몇 해주시면 년간 좋겠어요. 퇴직자로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첫째는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이 건강이 이제 그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건강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렇게 튼튼한 분들이야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해외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즐기고 사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경찰 생활 하면서 그렇게 크게 뭐 부를 겨우 연금 갖고 살 거예요. 연금 정도 가지고 이렇게 연금도 이제 안 식구한테 다 뺏기고 뺏긴 거 아니고 주는 거죠. 이 강탈당했지 뭐. 연금을 엄밀히 얘기하면 저 집사람 것도 2분의 1이 거기 섞여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어찌됐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숨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많아요. 우리 특히 경찰 조직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좀 튀어나와서 좀 활동을 좀 했으면, 물론 경제성이 있는 활동을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 어울리고 그러면서 경찰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 그리고 후배들 만나면 또 가끔 같이 술자석이나 아니 술 한잔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자기 개발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보면 겨우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경우에나 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나마 그것도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경우에는 못 나가요. 시간이 없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생활 공간을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꼭 이러면 행정사고 이거 사실 힘듭니다. 이거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예를 뭐 골치 아픈 일 꼭 허실하는 거는 숨지 말고 나와라. 예, 무조건. 경찰 수명이 모든 공무원에서 제일 꼴찌더라고요.
62세 평균 잡았었거든요. 경찰 평균 수명률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평균 연령을 따지면 경찰 수명이 62세로 제일 짧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낮았겠죠. 조금. 그 연구 결과는 뭐 한 지금 21년이니까 2015년 정도까지 잡았을 때도 62세였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요, 경찰이. 본인이 관리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바쁘고 하면 다 귀찮으니까 또. 오늘, 아유, 진짜 긴 시간, 아유, 우리 선배님 체력도 좋으셔. 내가요. 그냥 뭐, 지금 관절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오, 대단하셔. 저는 아픈 데 그리고 많아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은 이제 마지막에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으셔서 침대 마지막에 이러고 다녀요. 복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보면 누나들이 40대 아직도 40대 누나 같아요. 타령해요. 40대. 우리 선배님 누나면은 대충 한 70, 한 5, 6세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누나들. 예. 아직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선배님의 형사로서의 살아온 인생을 한 줄로 딱 정리한다면. 미친놈이었다. 세다. 형사란 직업에 미치고 일에 미쳤어요. 미친놈이었다. 미친놈이었죠. 오늘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선배님 그 인터뷰 응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